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회는 며칠 전 역외 탈세 건설 대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꼽히는 두 개 나라와의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 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도 있는 경제 전망과 해설로 주목받고 있는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님을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자세한 얘기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에 처음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나오셔서 경제 얘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저희로서는 이렇게 좋은 일이죠. 아이고, 기꺼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조세 회피처, 또는 도피처. 네.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뉴스타파를 통해 발굴된 조세 회피처의 유령회사를 만든 한국인들, 또 이 건으로 인해서 이 때문에 전두환 씨의 은닉 비자금의 실체도 서서히 또 찾게 될 전망인데요. 네. 우선 조세 회피처의 개념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전문가의 입으로 좀 자세히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조세 회피처, 조세 피난처, 도피처, 어느 식의 용어도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이제, 자금 여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예. 세금을 좀 좋게 이제 말하면 줄여보고자. 절세고. 예. 예. 나쁘게 말하면 이제 탈세를 좀 예.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이제 취지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한 어떤 지역 또는 장소, 그걸 이제 조세 피난처, 도피처, 회피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이제 이런 조세 도피처가 활성화되게 된 또는 커지게 된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예. 나라마다 법이 다른 터에 조세 회피처가 생기는 셈인데요. 네. 사실 원조는 비밀 계좌 은행이 있는 스위스 아닌가요? 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종교개혁 때 이른바 이제 신교도들의 이제 조금 이렇게 위그노 계층이라고 하나요? 예. 이렇게 프랑스에 그런 계층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박해를 받아서 스위스로 도망가면서 돈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이제 예. 시작됐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돈의 출처나 이런 것에 대한 비밀주의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마 실제로 이제 조세 도피처 또는 피난처 문제가 이제 글로벌 세계 경제 차원에서 이제 커지게 된 것은 예. 1960년대부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조세 회피 또는 조세 피난 또는 도피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원래 도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 규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럼 그 규제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느냐를 조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게 1700년대 후반. 예. 18세기요. 18세기에 이제 시작됐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이제 빠르게 커지면서, 그 당시만 해도 경제학의 이론이 예. 이른바 이제 시장 경제학만 있었습니다. 예.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유로운 시장만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개입이나 이런 건 그 경제학 이론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게 처음 생겨난 건 1930년대 대공황 때 케인스 경제학에서 케인즈, 미국의. 예. 경제가 시장이 알아서 잘 할 줄 알았더니 이게 공황이 생기고 위기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시장 스스로가 이렇게 실패해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도적으로 경제에 개입을 해서 또는 시장에 개입을 해서 경제나 시장을 좀 추스려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나 시장이 왜 원래는
그 아담 스미스의 이른바 이제 그 경제학을 개통을 잇는 이른바 시장주의 경제학에서는 예. 시장은 간섭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잘 한다. 예. 뭐 이제 이런 그 이제 맥락이 있거든요. 근데 잘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알아서 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알아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규제나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제 좀 막자라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케인스 경제학의 정부 정책 개입의 이제 근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표현하면은 이제 규제죠. 규제죠. 예. 정부 규제. 예. 예. 그러니까 1930년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공황이 미국에서 이제 생겨난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역시 이제 투기죠. 투기 거품이죠. 예. 그 투기 거품이 일어난 배경은 예컨대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 같은 경우는 1915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과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생긴 지 15년 후 만에 대공황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을 보면 거의 어떤 그 제도적인 정비나 틀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지금으로 치면은 일종의 그 당시 이름은 은행이나 증권, 보험 뭐 이렇게 간판은 붙이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 것은 전부 다 오늘날로 치면은 사금융업, 무슨 대부업 이런 느낌의 그런 그 구조였죠. 그러니까 은행이 예를 들어서 그 보통 예금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자를 막 5%, 10%를 준다라는 식으로 뭐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열흘짜리 막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보통 예금을 예.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 탐사나 아니면 석유개발 같은 투기적인 것을 막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뭐 주택 같은 데도 막 투자를 한 거죠. 부동산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구별 없이 은행, 증권, 보험, 금융회사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자산 가격, 특히 주식이나 주택 가격 이런 걸로 대변되는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와장창창 무너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1930년대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후에 미국 정치권이 이제 이게 이제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경제 위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 예. 라고 이렇게 한 거죠. 예. 예. 그때 한 이제 제도적인 정비가 이른바 규제금융 틀이 그때 처음 생겨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조세 회피처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흔히 그 존경받는 기업, 심지어 추앙까지도 받기도 한 애플도 네. 조세 회피처에 그런 비밀 계좌를 만들고 한 그런 사례로 밝혀졌죠. 네. 네. 그 얘기를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근데 지금 이제 애플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예. 그 조세 그 도피처가 커지고 이렇게 그래서 세계 금융 경제를 흔들어 버릴 정도까지 오게 된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글쎄요. 드리는 좋습니다. 겁니다. 앞서 얘기 잘해 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930년대에 만들어진 규제 틀이 뭐냐면 은행은 은행업만 하고 증권은 증권만 하고 보험은 보험만 하고 서로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예금 금리 경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FRB가 이제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고시를 하면은 그 이상 예금을 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기를 치면 안 된다. 투자자들한테 거짓 기업 공시 정보나 기업 정보를 제공해서 돈을 모으면 안 된다. 예. 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로 알려져 있죠. 그때 만들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그 금융업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규제의 틀을 그때 만듭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은행이 예금을 했는데 은행이 망해버리니까 돈을 이렇게 이제 못 주잖아요. 예. 막 달려 들어가서 이제 내 돈 다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금 보호,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나 예금자 보호법도 그때 만들어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은행에서 이제 주택 그 모기지 대출을 받았는데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실업자가 돼버리니까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다 뺏겨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제 나앉아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른바 이제 연방주택금융공사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망해버렸죠. 망해서 이제 국유화됐는데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같은 그런 연방주택금융공사 제도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세금 규제 강화도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제의 틀이 그때 만들어졌다가 이게 이제 전쟁 때는 그게 눌려 있었죠. 2차 대전 진행될 때 눌려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은 뭐 그래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본토가 이렇게 큰 피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쟁 때 대부분 엄청난 이제 그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 복구를 합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45년 후에. 피해 복구를 했는데 그 피해 복구가 언제 완료가 되냐면은 1960년에 들어오면서 독일과 일본이 동시에 전쟁 복구를 다 완료하고 독일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벌써 그때 무슨 말이 나오면은 열암에서 무덤까지라는 벌써 사회복지를 확대 강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복구를 해버립니다. 일본도 1964년에 동경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해서 전후 복구가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후 복구 과정에 이런 나라들이 성장한 것은 내수 경제에서 성장을 합니다. 복구하는 그 힘에 의해서. 근데 이제 6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복구가 끝나버렸으니까 성장을 더 하려면 이제 수출, 교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예. 근데 교역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면 금융거래도 당연히 거기에 물려서 가거든요. 금융결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금융거래도 거기에 물려서 가거든요. 예. 근데 물려서 가는데 금융거래가 확대돼야 되는데 이게 1930년대 대공황 때 만들었던 규제들에 막 걸려요. 막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티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뭐 이런 그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그런 규제를 피하려고 예. 막 발버둥을 칩니다. 60년대부터. 예.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옵쇼 마켓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때 유로 마켓이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겨납니다. 예. 그러니까 유로 달러, 뭐 유로 뭐 마르크, 유로 프랑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규제금융 틀 속에서는 미국 뭐 중앙은행이나 미국 정부가 또는 재무성이 미국 내에서 거래하는 모든 금융거래, 달러 표시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그 규제법으로 다 규제를 하거든요. 예. 그 규제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세금도 많이 내야 돼. 기업들도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개인들도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마음대로 또 거래도 제대로 못 해. 하니까 이제 그 규제를 벗어나려고 그래? 그러면은 스위스로 가자. 예, 도망을 치게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스위스로 가서 뭘 하냐면은 스위스 가서 미국 기업이나 미국 은행이나 증권사나 개인이 달러로 거래를 해버려요. 예.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대상은 미국 영토 내에서만 규제가 가능하거든요. 미국 예. 법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스위스 가서 거래를 하니까 미국 치외죠. 예, 역외죠. 예. 그러니까 규제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스위스 정부 입장에서 미국 시티은행이 스위스에 와서 거래를 하면은 이제 스위스 금융 규제법에서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규제를 못 해요. 왜냐하면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 영토 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스위스 프랑 자국 통화로 거래하는 것만 규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티은행이 스위스 가서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해버려요.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규제를 피하는 것이 됩니다. 그 옵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납니다. 역의 마켓이. 근데 그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세 도피처가 이제 그때 커지기 시작해서 그가 맞물려서. 야, 배경 설명이 좀 길었지만은 이해를 하기에는 아주 참 좋았네요. 네. 왜 그렇게까지 생겨나고 또 스위스 같은 나라가 왜 그렇게 대상이 됐는지가 전체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 정부 규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 규제를 또 피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또 해외로 나가한 옵쇼 마켓이 생겼다고 하는 게 저도 이해가 됐고요. 아주 이 해외 조세 도피처를 이해하는데 아주 든든한 이해가 됐습니다. 자, 다시 그럼 질문으로 돌아가죠. 네. 아까 애플은 그러면 애플도 얘는 기업의 하나였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죠. 굳이 애플에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조세 회피처를 주로 이용하는 나라들, 이용하는 나라는 주로
어디를 네. 들 수 있습니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놨더라고요. 네. 그죠? 이제 세금 감면의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예. 전혀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곳, 그다음에 막 약간 부과하는 곳, 예.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부과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인데 뭐 그렇게 그게 큰 어떤 그 의미가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조세 도피처의 규모가 70년대, 80년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세 도피처는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거고 그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투명해야 됩니다. 감춰져야 되죠. 예. 알면은 정보가 드러나면 규제하려고 하거든요. 비밀주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불투명한 상태에서 규모가 커져 버리니까 이게 세계 경제를 흔들어 버릴 위험이 커져 버렸다라는 거죠. 예. 이게 갈수록 이제 커졌는데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그다음에 이 조세 피난처 도피처를 이용한 곳이 뭐 미국 이렇게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기업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만 이용한 게 아니라 예. 정부들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미국의 뭐 일본이 이제 엔화 강세를 이렇게 저지하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한다 하면은 일본 정부가 개입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뭐 이렇게 케이만군도라든지 뭐 이렇게 버진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조세 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불투명하게 개입을 하거든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정부들도 그다음 또 하나는 뭐 이렇게 CIA라든지 이런 정보기관들도 그런 데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돈 세탁을 하죠.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하는 게 꼭 테러범만 돈 세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이 이제 글로벌 교역 확대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고 거기에 맞물려서 금융 거래도 글로벌화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이 점점 금융 중심 또는 자산 경제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바뀌어 가다 보니까 이런 금융 중심 또는 자산 중심의 성장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욱더 이제 조세의 피난처의 문제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알게 모르게 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에 G20 정상 회의에서 나온 조세 피난처에 대해서 이제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배경이 뭐냐면 첫째는 너무나 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거래하는 금융 규모가 너무 큰데 이게 말할 수 없는 이제 부실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감춰져 버린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이게 금융 위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각국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실한 것이 불투명하게 감춰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드러났죠. 그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말씀 죄송합니다.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 각국이 엄청난 정부 채무가 폭증을 해버렸죠. 재정이 악화됐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테러 자금의 이제 돈 세탁 방지. 뭐 이 세 가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조세 도피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제 나온 거죠. 자, 임 소장님. 잠깐 우리 간추린 뉴스 몇 가지 듣고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을 모시고
조세 도피처 얘기를 좀 나누고요. 그 뒤에는 또 지금 전국 현안도 몇 가지 좀 질문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김 소장님. 네. 조세 도피처에 대한 그런 배경 설명 아주 참 유익했습니다. 유익했고요. 네.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네. 질문으로 드릴까 합니다. 국세청이 뉴스타파 보도 때문에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재산 은닉과 탈세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까요? 네. 해야 되겠죠, 일단. 예.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아마 미국이든 유럽이든, 예.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좀 적지 않지 않을까. 어떤 점들이 그럴까요? 왜냐면, 첫째는, 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거래되는 금융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고, 예. 그 다음에 그런 어마어마한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주체들이 예. 각 나라의 정말로 핵심적인 어떤 기업들이나 예. 금융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요? 네. 예. 근데 국세청이 안 하면 누가 탈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네. 하기는 해야 되죠.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정부가 작년 대선에서 예.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예. 그래서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이제 조세 피난처 관련해서 좀 이렇게 탈세 내지는 불법 거래로 의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예. 일단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예. 네, 지켜봐야 되겠죠. 안 그래도 바로 다음 준비한 질문이 그거였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해서 탈루 세원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지금 이게 진척도는 어느 정도고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제가 준비한 질문인데 적절합니까? 네, 뭐 지금 현재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긴 하죠. 네, 시작 단계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직 뉴스타파에서 지금 이제 발표하고 있는 것도 1차 7회에 걸쳐서 발표한 거고.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추가로 또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서 예. 또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예. 이런 조세, 불법적인 또는 편법적인 세금 회피에 대한 단속은 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다만, 하여튼 박근혜 정부가 정말 공약한 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세 피난처 문제와 관련된 어떤 탈루를 이렇게 어떻게 이제 막고 대처를 할 것인가는 예. 좀 더 이제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할. 언론사의 취재로도 물론 이제 내부 정보를 토대로 취재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맨손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 이번 뉴스타파도 그죠. 네. 그런 내부 정보를 근간으로 취재를 하지만은 언론사의 취재만으로도 상당한 것들이 밝혀지는데 네. 만약 국세청이나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그런 권력기관들이 해외 국가에 네. 그런 또 국가 간의 공조 이런 걸 통하면은 의지만 있으면 이런 걸 밝혀내는 거는 상당수 실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 의지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예. 현실적인 제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역외 금융 시장이나 조세 도피처 이런 것이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차원에서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고 이렇게 커져온 게 아니라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자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서도 그게 커져온 면이 있습니다. 예. 영국의 시티 같은 경우도 세계 3대 금융시장이 역외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영국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런던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좀 이렇게 조회를 하고 싶다, 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자라고 했을 때 영국 정부 입장에서 예. 그게 자국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나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죠. 그럴 수는 있겠죠. 예. 지금 실제로 케이만 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예. 이제 미국 이제 영국령인데 지금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은 미국령 이제 버진 아일랜드죠. 예, 주로. 예.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지금 근데 미국이 세계 경제 최대 경제 규모고 가장 이 조세 도피처와 관련된 거래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미국도 조세 도피처 중에 하나죠. 막 그렇게 봐버리면 아니 소장님 아티클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막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봐버리면 이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이렇게 커져버리고. 예. 근데 이제 미국 예를 하나 들어보면 왜 이게 조금 힘든 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 회사채, 국공채 등에 투자한 규모가 지금 올 연초로 14조 달러에 달합니다. 14조 달러요. 예, 외국인들이 미국에 전체 투자한 것에. 예. 되게 이제 국채에 5조 달러, 주식에 5조 달러, 그다음에 회사채에 3조 달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조세 피난처 내지는 도피처로 간주되는 10개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만군도 이렇게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바하마, 버뮤다 이런 10개 지역에서 미국의 이런 증권 상품의 투자 상품의 투자한 규모가 4조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4조 달러 가운데서 약 3분의 1가량이 이 조세 피난처를 경유해서 미국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정부가 뉴스타파 보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탈세를 좀 막겠다라고 해서 미국 정부하고 공조하자라고 했을 때, 조세 피난처를 막아버리면 미국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해버리죠. 예, 알겠습니다. 야, 복잡한 사안이군요. 네. 예. 이제 좀 조세 도피처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네. 필요하면 또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네.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모신 김에 이것저것 좀 더 여러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았어요. 최근 카드 사용이 급격하게 줄고 대신에 현금 유통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옳은 방향입니까? 옳은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죠. 카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시적으로요? 네. 예. 카드 사용이 그동안에 늘어온 것은 이제 현금 서비스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현금보다는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화폐의 성격이 예전에는 이제 동전이나 금속 화폐에서 회원 지폐. 이제 종이 돈으로 바뀌고 그것이 이제 플라스틱 카드로 전자화폐로 바뀌는 그러네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건 첫째는 이제 카드 현금 서비스 말하자면 부채 부담이 채무 부담이 커졌다라는 일종의 조금 표시일 수도 있고요. 카드로 못 내는 사람이 현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가지면은 현금 서비스를 일정액은 받을 수 있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사용하는 행태를 보면 내가 카드를 쓰다 보니까 자꾸 빚을 쓴다.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카드를 아예 안 써버리고 현금으로 하면 내가 빚을 안 낸다. 예. 이제 과소비를 안 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죠. 사실은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아니 제가 맞는 질문의 취지는 속뜻은 그런 건데요. 네. 카드 사용이 줄고 현금이 극대화되는 것은 카드는 사용하면 흔적이 남잖아요. 네. 근데 현금은 사실 흔적이 안 남잖아요. 네, 이런 것이 지금 최근에 이런 조세 도피 이런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한 흐름의 한 맥락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린 건데요. 근데 이제 카드 사용액은 전체 금융거래 또는 조세 도피처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금액이? 카드는 대부분 이제 물건을 소비하거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전체 총 카드 소비 이용액이 누적 잔고가 한 50조 원을 약간 넘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벌써 이렇게
뭐 그 은행권만 해도 900조가 훌쩍 넘어가 있죠. 그럼 크게 비중이 많지는 예. 않군요. 그리고 실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해서는 카드를 안 쓰죠. 예, 알겠습니다. 또 모신 김에 박근혜 정부의 이 창조 경제 이게 현재 그 4대 미스테리 가운데 4대 뭡니까?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도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소장님 보시기에 이 창조 경제 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실체가 뭡니까? 어떻게 정의하시고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이제 대선 공약의 축을 이루고 있죠. 창조 경제가 이제 국민 행복 공약과 창조 경제 공약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죠. 예.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외환위기 극복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아마 신경제 였던가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지식경제죠. 예, YS 때가 신경제. 신경제고 이제 신지식인 경제. 예.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친기업 정책.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 그러니까 역대 정권들을 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 정책과 관련된 슬로건들을 다 내세워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세웠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평하기는 좀 그렇고 창조 경제의 이제 핵심 내용은 일자리 창출이죠. 이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은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해왔던 이야기고, 그 누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혁신이라든지 일종의 이제 슬로건 내지는 화두를 이렇게 던져서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켜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니까 중요한 건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창조 경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서 그 결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겠죠. 그런데 정부 내에서도 부처 내에서도 창조 경제에 대해서 이게 슬로건으로 나온 거는 좋은데 그래도 그 정도를 내걸 때는 조금 구체화된 어떤 그 실행 계획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선언만 나와 있고 또 개념 정립도 안 돼 있어가지고 부처마다 그에 대한 나는 이렇게 생각한 창조 경제를 또 이쪽에서는 또 이것이 창조 경제라고 생각한다니까 국민들한테 보이면 좀 싫게 보인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 출범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각 부처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 기조 방향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관련해서 임기 내에 이제 어떻게 그걸 실행해 가겠다라는 이제 계획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근데 창조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부처들이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070 공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7070요? 7080이 아니고요.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일자리 이제 고용률 70%.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창조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고용률을 70% 달성하고, 그래서 고용률을 높여서 소득 증대를 통해서 중산층을 70% 달성하겠다라는. 된다면 좋겠네요, 진짜. 좋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그거 좀 실행해 다오라고 이렇게 원하고 이명박 있습니다. 때 747 한다고 하지만 뻥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명박 정부는 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말하기가 너무 이명박 정권 때는 초기에 녹색 성장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뭘 녹색 성장을 했어요, 도대체? 문제는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70% 고용률과 관련해서 양질의 파트타임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동부가. 글쎄, 시간대 일자리 그것도 과연 그게 그런 게 있다면 또 그것도 우리가 굳이 헐떠들 이유는 없는데 시간제 양질의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그렇게 나온 게 이제 북구라든지 그런 나라 정도처럼 노동의 유연성과 직장의 안정성, 고임금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이게 있는 일자리마저도 더 잘게 쪼개서 고용의 노동의 불안정성, 질의 악화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고용 시장의 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데서 나온 이렇게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미 그런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뭐냐면 근데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를 예로 들었어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로.
근데 독일의 경우를 보면 전체 이제 100명의 그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있다라고 쳤을 때 예. 자영업자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100명 중에. 독일 자영업자 한 20%요? 네,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국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한 50대지 않습니까? 네, 30%, 30명 정도나 됩니다. 벌써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한국은 2배에서 3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이제 뭘 말하냐면 임금 노동자는 독일이 90명이 있다라는 거죠. 예. 한국은 자영업자가 30명이고 임금 노동자가 월급을 받는 게 70명밖에 안 된다라는 그렇게 표현되는군요. 그다음에 90명 중에서 독일의 경우에 이른바 이제 파트타임. 예. 이른바 이렇게 양질의 그 파트타임이 이제 조금 이렇게 늘은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90명 중에? 예. 20명 정도. 근데 독일은 또 이제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다 그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70명 중에서 비정규직 이른바. 얼마나 됩니까? 예. 그게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네요. 예, 정규직은 30명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양질의 파트타임을 해버리면 자영업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비정규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하고를 비교를 해봐도 일본의 경우에 의외로 100명 중에 비정규직이 35명 있습니다. 근데 그 35명 중에 25명이 파트타임입니다. 예. 그러면 일본이 그 고용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일본의 그 파트타임을 하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동네 주부들이 동네 가게나 편의점 가서 거기는 이제 그 경제 자립심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워준다라는 게 생활화돼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의 파트타임입니다. 얘기가 다르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용역직이나 파견직 같은 거 기간제 뭐 교사나 이런 그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이런 비중이 일본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 비정규직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고용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데 다른 것을 그냥 숫자만 놓고서 이렇게 같이 갖다가 붙여버린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노동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내세운 그런 이제 그 일자리 창출, 창조 경제를 실행 가능성, 실천 가능성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장담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 청취자 게시판 제가 하나만 소개하면요. 오늘 그 김 소장님 말씀이 조세 피난처 공부가 아주 많이 되는데 어디 가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노 대장님이라는 분이 어디 가면 조세 피난처 관련 자료를 더 풍부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아니 저희 연구소 보고서뿐인데. 에이, 정말 그럴까 말은 어쨌든 김광수 경제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관련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노 대장님,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 자, 지금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또 하나 짝을 이룰 만한 것이 경제 민주화인데요. 네. 대선 과정에서 여야 다 화제가 됐고, 지금 길거리 가다 보면은 경제 민주화법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새누리당, 민주당 서로 막 붙여놨는데, 이게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제 몇 개월입니까? 아직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거의 서서히 사라져서 이제는 기사도 잘 안 나와요. 화제도 안 되는데 이거 속빈 강정 꼴 아니 되지 않을까요 혹시? 개인적으로는 이 창조 경제와 그 행복 공약 경제 민주화 박근혜 정부가 꼭 그 실천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념적인 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박근혜 정부나 사실 대선 공약이나 총선 공약에서는 여야 간에 별로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게 없죠, 사실은. 그건 뭘 말하냐면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떠나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어쨌든 현재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가장 갈등이나 저항이 적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꼭 좀 이렇게 실천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소장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길게 말씀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한 1분 정도 남았죠? 예. 예,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네. 소장님. 나머지 말씀 다음에 또 듣기로 네.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는 기초노령연금. 이게 지금 좌초위기에 처했는데, 네. 이제 결국 이게 복지 하나의 상징인데요. 네. 박근혜 정부의 복지와 경제, 또 지금 두 마리의 토끼, 네. 이걸 어떻게 잘 잡아 나갈 수 있을까요? 뭐 하나 좀 경제 전문가로서 조언을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 TV가 예. 박근혜 정부를 적극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할 만한 건 응원할게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야죠. 기초연금이 됐든, 예. 행복주택이 됐든, 그다음에 그 무상보육이 됐든, 예. 고등학교 대학 등록금 문제가 됐든, 잘만 하면 응원하죠, 당연히. 공약으로 내세우고 실천하겠다고 지금 다 그 각 부처별로 예. 향후 임기 5년 동안에 하는 그 액션 플랜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 TV가 적극 응원을 해야 된다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경제민주화 이런 거는 그렇게 상징으로 내걸어놓고 잘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됐고, 기초노령연금도 이거 뭐 거의 이제 뭐 다 준다 해놓고 벌써 할배들 벌써 쏘갔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과 현실성이 없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충분히 또는 여러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예.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이렇게 실천을 해가면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청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겠다라는 자체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오바죠. 오바예요. 예. 왜냐면- 거품이었군요. 예, 오바죠. 그러니까 돈 많은 그 60대 이상 분들한테 20만 원을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는 하죠. 예. 예. 그런 의미도 없잖아요. 실제로 있는데. 70%는 절대 빈곤이 있거든요, 노령층에. 예. 그러면 차라리 그 계층에게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주는 게 더 낫죠. 그런 식으로 좀 의견 수렴을 해서 고쳐서 실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예. 현실성도 있고 의미도 있고. 네. 다만 물론 공약이라고 해서 그 얽매여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현명한 건 아니죠. 지금 어리석은 것이죠. 네.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그런 거라면 몰라도 마땅히 해야 될 만한 네. 이 시대의 그 시대적인 소명이 담긴 예를 들어 상징적으로 경제민주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없으니까 지금 하나의 선언적인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뻥 차버리고 눈에 띄는 것만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는 네. 얘기죠. 자, 소장님 오늘 첫 자리 모셨는데 시간이 아쉬워서 많은 얘기 못 들었습니다만 오늘 작업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또 꼭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 한국 경제 또 조세피난처 등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침에 추적 내리던 비가 이제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TV가 있는 서울 합정동은 이제 창밖으로 보니까 화창하군요. 이런 날은 시위하기 좋죠. 오늘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도가면세점 앞 또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전 정권, 현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모이십시다. 또 대구는 같은 시각에 동성로, 대구에 번화가입니다.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한다고 하고요. 부산은 내일 저녁 7시 서면 주디스태와 앞이라고 합니다. 광주는 오늘 저녁에 7시 금남로 앞에서 무등빌딩 앞에서 한다고 하네요. 이 시간 순서 모두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